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방송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방송을 아마 최근에 접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구독자가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러실 텐데,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 뭐 주변 친구나 뭐 지인 소개로 이렇게 방송을 접하시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을 접하셨다고 해서 제가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 이런 경제 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방송을 들어서 내 시간을 할애해서 뭐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뭔가 이득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알짜가 뭐고 요점이 뭐냐,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사야 되냐,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고 아마 최근에 XRP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암호자산들을 새롭게 그냥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암호자산을 별다른 지식 없이, 그리고 별다른 전혀 사전 지식이나 좀 깊은 공부가 없이 자신의 이제 돈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부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단추를 다시 풀러서 다시 채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끝에 가가지고는 난방을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게 쉽게 돈을 벌거나 쉽게 뭔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마 제 방송을 최근에 접한 분들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을 텐데,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돈을 운 좋게 빨리 벌면 그만큼,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 방송을 접하고 디지털 자산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리고 별다른 공부 없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굉장히 큰 투자 손실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없이는 제 방송을 보거나 혹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투자 자산을 현금화 시키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없이 투자한 것들이 결국에 큰 도구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상승장이 될 때 깡통 계좌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상승장 때 거의 한 7, 80% 깡통 계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그냥 차트 올라갈 때 보통 처음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장, 지금 이게 XRP인데, XRP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제 방송을 접해도 뭐 그냥 한 돈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이런 데서 사 놓으시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사놓고 있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만약에 뭐 한 연말이나 내년 뭐 중순쯤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가죠. 뭐 한 10배 넘게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사놨던 분들, 500만 원 사놨던 분들이 이럴 때 추가로 돈을 넣어요. 뭐 5천만 원, 막 더 많게는 집 담보로 해서 1억씩 막 돈을 때려 넣는다고 하죠. 돈을 넣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곡선이 이렇게 그냥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확대를 해보면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 마인드가 없으니까 여기서 5천을 넣었는데 빠져요. 그러면 갑자기 2,500이 돼요. 그러다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때 샀으면 이때 5천 넣어갖고 이때 들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런 하락장이나 투자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30% 50%를 감내를 못하기 때문에 5천을 추격 매수했다가, 더욱이나 자기 집담보나 뭐 신용대출로 5천 1억씩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 그게 갑자기 마이너스 50% 되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거의 99%는 못 견뎌요. 그래서 상승장 때 대부분 깡통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이유는, 요새 최근에 이제 신규 구독자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높아심의 이야기를 드리니까, 투자 마인드가 없으시고 최근에 공부 없이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시장에서, 암호자산 시장에서 그냥 공부만 하시고 채널을 뭐 구독해 놓으시고 보시기만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5만원 10만원만 투자를 하세요. 5만원 10만원만 투자를 하셔서 꾸준히 뭐 월에 5만원 10만원만, 아니면 뭐 2주에 5만원 10만원씩 투자하셔서 그렇게 한 6개월을 하시다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도 있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지 알겠다 하면 그때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목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투자해놓고 그 다음 공부하는 거는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고 그 돈을 다 잃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탐욕의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가 실패하는 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쓴소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사로는 새 특근법 등의 디지털 자산 운용 서비스 관심도 확산. 그래서 제가 뭐 국민은행이 커스터드 서비스 한다, 농협이 커스터드 서비스 이제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두나무, 업비트에서도 그런 것들 하고, 그냥 코인원도 하고, 뭐 데일리 스테이킹 이런 데는 디지털 자산을 단 하루라도 보관해도 이자를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국민은행, 뭐 농협 이런 데도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운 메커니즘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요만한 달러가 요만한 기축통화 피아트 종이 돈들이 지금 더 작은 300조 시장의 암호자산 시장, 제가 뭐 그림판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판으로 보면 지금 요만한 300조짜리 암호자산 시장이에요. 요만해요. 그리고 이게 그 지금의 종이돈 시장, 종이돈이 이만해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 시장에다가 돈을 이걸 계속 굴려가면서 그 돈을 여기다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득권은 여기에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덩어리가 커지면 그들이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제로금리로 계속 가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뭔가 보상도 주고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이 나중에 점차 이득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일로 돈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장악을 해놓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면 이 이자들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암호자산 시장이 예전에 무르익기 전에는 이런 이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왜 지금부터 나오냐고 하면 그들이 이거를 장악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끝났고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디지털 머니 시대로 전환해야 되는 그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로 대중들을 슬슬 옮기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슬슬 옮기고 이런 업체들도 이자 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놔야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일로 옮겨오는 뭔가 바구니를 담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초창기잖아요. 국민은행 아직 시작 안 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쯤 되면 그때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하는 디지털 발행, 코로나 12DC 도입 촉진 이런 기사들이 슬슬 나오죠. 그리고 총 22개월 걸쳐서 12DC 이제 하는이 발행하는 중앙 디지털 돈 파일럿 시스템 구축하는데 중요한 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거를 완벽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스케줄표로 찍어보면 내년 이제 여기죠. 하는 디지털 테스트 마무리 여기니까 이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후년 1년 동안 아마도 런칭을 하겠죠. 공식 하는 이제 정식 한국으로 치면 디지털 원화가 나올 텐데 당연히 그 전에 어느 정도 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내년 여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력들이 더 많은 골을 판다고 하면 요번에 만을 못 뚫고 만약 여기까지 좀 빼줬다가 다시 급등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하는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경고점 가고 그 다음에 하는 나오고 본격적으로 하고 대중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때쯤에 다시 또 빼주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큰 그림으로 그냥 예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전혀 예상이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니 내년 이제 말까지 테스트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2022년에 본격적인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가 나온다는 거고 본격적인 대중화 이전에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종합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종이 돈이 결국에 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4차 산업 시대에 좀 금융 세력이 점 찍은 국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기 좋은 국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정식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지금 1년 하고 한
6개월이 남은 거예요. 1년 6개월. 그죠? 1년 6개월이면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보면 2021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2022년이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정식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제 디지털 원화 시대나 디지털 이제 종이돈이 신용화폐가 끝나는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준비할 시간이 2년 남은 건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면 굉장히 100년 만에 바뀌는 금융 시스템이 변화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큰 수혜를 누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 얼마 올라고 떨어지고 막 마냥 지루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2년이라는 시간을 타임라인을 잡으시고 내 자산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난 들어올 것 같고,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생활에 영향 없이 투자를 진짜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에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국민은행, 농협,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암호자산 서비스에 고액의 이자를 주는, 기존 종이돈은 이자를 안 주는 제로금리인데 이런 건 이자를 주는,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서비스를 잘 키워나가서 대중들이 폭발적인 대중화가 됐을 때, 이제 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암호자산으로 몰려와야 돼라는 명분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낚시 떡밥도 되고, 이들이 이걸 준비해 놓음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또 다른 패러다임을 장악하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변화가 우리한테 2년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재난지원금 디지털 화폐로 지급 논의, 이건 이제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뭔가 디지털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의 발표를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역시도 한국하고의 타임라인을 보면 올해 말쯤에 디지털 달러 뭔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미국도 내년에 2021년에 본격적인 테스트를 도입을 하고 몇몇 핀테크 기업들하고 뭔가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2021년에 뭔가 디지털 달러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작은 주나 이런 데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2022년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추 한국하고 미국도 맞는다는 거죠. 한국이 굉장히 또 빠른 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기반 코로나19 이제 코비드-19 여건, 이게 제가 올해 초쯤에 이야기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기반으로 웹브라우저의 탈중앙화 아이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로그인 할 때 우리는 지금 대부분 우리의 정보를 중앙 이제 기업들 서버에 우리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디 비번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물론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는 그 회사의 암호화를 한번 거쳐서 가지고 있는 키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해킹이 되고 계속 털리니까, 뭐 농협도 털렸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계속 털리니 비트코인 기반으로 탈중앙 아이디는 그냥 개인이 그 블록체인 안에 정보의 접근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정보의 소유자고, 그 정보를 열람하는 권한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열람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뉴월드 오더라는 형태의 전 세계 단일 정부와 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번외로 얼마 전에 서밋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심지어 아무런 프로그램 코딩 기술이 없는 일반 사람도 그냥 말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AI가 코딩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전 세계 모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장악하겠다. 정말 원대한 건데, 그 안에는 정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AI 그냥 작은 것들 들어가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기, 클라우드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AI 프로그래밍 안으로 더 큰 바구니인 거예요. 그 안으로 정말 큰 바구니, 이 안으로 이 안에 스마트폰도 있고, 이 안에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이 안에 뭐도 있고, 뭐 물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AI 코딩 시스템 플랫폼 안으로 이걸 다 넣겠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보다 더 큰 개념의 무언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이게 뭐 면역 여권,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디지털 신분증 안에 의료 기록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막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런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여권, 당연히 출입국 관리와 그 다음에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서 탈중앙화 아이디로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개개인의 그런 정보들이 다 그 공유가 되는, 쉽게 공유,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통제 사회로 간다 뭐 이런 개념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헤게모니를 쥔, 이제 4차 산업 헤게모니를 쥔 패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하는, 여기서 발표한 테스트, 지금 여기서 보면 내년 말까지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들이 뭐 월드뱅크나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이 그들의 타임라인에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우리가 힌트,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내년 말까지 뭔가 준비를 더 마무리를 하고, 그 전에 대중들, 내년 말까지 쉽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가격을 이야기 드리면, 내년 말까지 정말 이 바닥으로 계속 기어요. 그랬는데 이런 대중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회와 대중화가 동시에 맞닥뜨리는 그 현장을 대중들한테 줄까? 당연히 저는 안 준다고 봐요. 대중화를 눈에 맞닥뜨리면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할 텐데, 기회는 그때 이미 없어야죠. 기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야지 당연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세력하고 같은 가격에, 대중화는 세력만 먼저 미래를 그리면 아는데, 대중들이 대중화가 이미 됐네, 막 국민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이미 하네 라고 하는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막 300만 원 이렇게 싸요. 그러면 세력보다 싸게 사는 건데 세력이 그걸 해줄까요? 당연히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펀드 중에 이제 월셔 피닉스라는 데서 SEC,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 신탁, 그래서 이미 GBTC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펀드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비트코인 이런 신탁의 기관에서 만든다. 그래서 점차 좀 빠른 기관들이 이미 한두 개씩 하는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투자 신탁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왜 이더리움을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펀드로 투자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개인이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그 뭔가 복잡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세금 문제 해결해가면서, 또 그리고 물량을 많이 사기도 어렵죠. 그런 것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웃돈을 주고도 그냥 그들은 투자 신탁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해 안 가죠. 왜 비싼 가격에 자기가 직접 사지 이걸 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 부가 큰 집단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래요. 그들이 여기에 넣는 100억, 1000억은 그들이 정말 큰 부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1억 투자할 것 중에 우리한테 뭐 10만 원 돈 정도 넣는 개념이니까, 그들한테는 10만 원을 2배 비싸게 사건 몇 배 비싸게 사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수탁을 해서 편리한 기관이 알아서 보고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미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역시도 회사를 하고 하면 정말 큰 IT 회사들이 뭐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갈 때 있지만, 그럴 때 보면,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선택을 내리는 것들이 대부분 그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굉장히 작은 거고, 그들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기 때문에 몇 프로의 수익률이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안정성 및 편리함이 더 그들에겐 중요하다.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뭐 이더리움이 굉장히 웃돈으로 이제 펀드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해 안 간다고 하시는 이제 여러 방송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업비트, 그래서 보면 지금 뭐 XRP 얼마 전에 또 좀 빠졌죠. 이때 좀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거 뭐 에이다 같은 것만 봐도 올해 2월은 당연히 넘었고, 작년 6월에 좀 못 미치는, 여기 와 있죠. 그리고 몇
몇 일선이죠? 지금 21선까지 눌러준 상태. 그리고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 차트로 뭐 계속해서 21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1선으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고 차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제 관점을 이야기를 드리면, 차트 매매로만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차트 늘 21선이 붕괴되면 팔아라, 21선으로 복귀하면 다시 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해도 된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면, 22일이 지금 여기에요. 지금 붕괴됐죠. 이미 이때 붕괴가 됐어요. 그저께 어떻게 보면 큰 하락을 할 때 붕괴됐는데, 그러면 요때쯤 팔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팔았어요. 뭐 아직 21선에 못 붙었으니까 이때 뭐 안 샀다고 해도 뭐 이때쯤에 샀어요. 만약에 붕괴돼서 팔아가지고 이때쯤에 21선 다 왔네, 돌파하겠네, 다시 샀는데 또 빠져. 그러면 또 팔아. 근데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좌가 계속해서 녹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도 이래요. 물론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더 힘들겠지만, 이런 장에서도 만약에 이러다가, 물론 더 빠질 거 대비해서 21선에서 팔아라 이건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 멘탈이 나가는 게 순식간에 나가는 거고, 순식간에 그냥 샀다 팔았다 계속하면서 100만원 투자하면 막 한 2, 30만원은 이미 다 날라갔을 거예요. 몇 프로씩 계속 막 한 5%씩 계속 자르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냥 만약에 자기가 분할로 이걸 그냥 뭐 목돈 언제 사라가 아니라 그냥 분할로 꾸준히 샀던 사람 대비해가지고 그 투자가 더 좋으냐 하면, 저는 수익률에서는 정말 이걸 잘한다고 했을 때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정신건강이나 여러 개 다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분할로 소액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선 매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하셔서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실험도 해보세요. 뭐 한 돈 10만 원으로 21선 매매를 21선 벗어나면 팔았다가 21선 다시 타면 사고 하는 거를 한 10만 원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수익률이 좋은지, 그래서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때 본인의 목돈을 넣어서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 매매법이 좋고 그 매매법이 빨리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냥 목돈을 바로 넣으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벌면 다 돈 벌었지 어떻게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트 방송 하시는 사람이나 차트 하시는 분도 당연히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사람 중에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선 매매든 51선 매매든 그냥 그것만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정하고 싶으시면 돈 10만 원으로 미리 해보시고 진짜 돈이 벌리면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XRP의 이제 로그 차트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한 여기 이제 아마 코인트레이드에서는 뒤가 안 나오는데 2021년 이제 뭐 한 이쯤 될 거예요. 이때 정도가 한은의 디지털 이제 원화가 나오는, 이제 원화가 테스트가 끝나는 시점이고, 상용화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늦으면 이때, 좀 빠르면 이때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최악으로 이제 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이때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중화가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예요, 이쯤에. 그리고 이때는 만약에 상용화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중화가 당연히 되고, 이미 뭐 커스터디 서비스 국민은행 이런 데서 암호화폐 이자 잘 주고 있을 거고, 스타벅스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 결제도 가능하고 막 이런 시대일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국가 디지털 원화가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데들, 지금 리플사도 여러 기관들이나 ODL 볼륨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국제금융에서도 더 활약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계속 이런데 여기까지 계속 이래요. 뭐 한 200원, 300원에서 계속 이래. 이러다가 이때 대중화 되니까 뻥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이 이때 다 살 수 있는 기회 주니까 너도 나도 다 부자 될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리플 홀더 0.01%만 계속해서 볼륨량, 그러니까 보유량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죠. 거의 리플은 0.0001%가 다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리플 XRP 리치리스트 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그만큼 중앙화 집중되고 소수가 다 갖고 있는 게 XRP예요. 그만큼 기관 장악형으로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개미는 정말 그 보유량이 낮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한국의 개미가 계속해서 많다라고 뭐 못 올라간다 이야기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XRP 개미가 더 많고 한국은 더 그 비중이 훨씬 낮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한은의 디지털 원화의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을 기다 이때 대중한테 기회를 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략 이때 미리 볼륨을 치고 이때 하고 하다가 결국에 대중화 시점에 다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라고 저는 더 합리적인 방향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정말 이것도 다우도 알 수 없죠. 심리가 다 못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V자 반등을 하고 나스닥은 지금 여기 오히려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심리가 과열되고 뭔가 이상하다, 너무나 다 기관들이 다 꼬시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역대급 폭락인 거의 6%짜리 떡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이래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요새 막 대부분의 유튜브나 어디서 접할 때 증시 진짜 화랑이고 증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촉을 세우셔서 안테나를 이렇게 딱 세우셔가지고 뭔가 이상한 시그널인데 라고 할 때쯤 이런 게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뭔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시그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빠질지 이건 2차 유행이 와야지 가는 구간이라고 전 보고요. 근데 2차 유행은 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도 스페인 독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스페인 독감도 1차 유행의 그 데미지가 한 요만큼 봉이었다라고 하면 2차 유행 봉은 이만큼이더라고요. 3차가 한 요 정도. 그래서 1차가 거의 제일 작았어요. 2차가 거의 2배도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오면 사실상 이거를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지금의 요새 환경의 금융시장은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거의 MMT처럼 사람들의 소득이 아예 끊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그냥 찍어서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찍어서 줄 수 있는 데들은 유로존, 그 다음에 뭐 일본, 엔화,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뭐 선진국 중에 뭐 중국, 그리고 뭐 한국, 뭐 이런 몇 개 나라들 정도만 추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아래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2차 유행이 와도 소비가 아예 이제 없는 형태로는 안 가니까 심각하진 않을 것 같다 하는데, 스페인 독감 생각하면 뭐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2차 유행을 복귀하고 나면 큰 관점으로는 이게 올라와줘 가지고 유례없는 상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 그냥 정말 무한정 돈이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돈이 많아져서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해지를 하려고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종이 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박탈감이 느끼고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주식시장보다는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이게 빠졌다가 가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암호자산 쪽이 훨씬 더 진짜 돈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 관점은 제가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도 시간이 또 여러 개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만한 뭔가 재밌는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 뵙겠습니다.